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해외 순방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끝으로 이제 귀국길에 오르게 될 텐데요. 순방 내내 이런저런 논란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정작 다자 외교 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부각이 좀 안 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아직 일정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취임 후 두 번째 순방 외교였던 이번 방문, 순방 외교에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걸 가장 크게 이제 꼽을 수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변인부터 말씀하실까요?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 미국과의 어떤 이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이제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이, 그 물꼬를 텄다는 것이 역시 하나의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지난 정부에 좀 경색됐었던 일본과의 관계 또한 이번에 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해결되지 않은 한일 간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시작점을 열었다. 이것이 저는 어떤 이번의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남과 어떤 외교의 그 물꼬를 트려고 했던 그 시도의 의미가 있었다. 네, 말씀을 하셨네요. 그 외교 성과라고 하는 게 즉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번 순방에는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 영국 조문을 갔는데 사실 제대로 조문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영국 입장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오니까 그걸 못 챙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 제 시간대 갔던 정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고 했지만 48초 만났어요. 물론 물밑 작업을 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는 물밑에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전에 했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일본이나 캐나다는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지 못했고 그걸 만회했는가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회담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한일 관련해서 물론 만난 것 자체는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전 정부가 왜 만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일본이 되게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부분, 또 하나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965년도에 청구권 협상을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국면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일본에서 되려 경제 제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뭐가 좋게 풀리면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찾아가서 어떻게든 만나는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되려 더 우위에 선 채로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비하했던 발언 말고도 사실은 저는 성과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실제로 어떤 이런 회담의 아직 성과가 충분하지 못한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일 간의 이번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 측에서 어떤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와 같은 본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하고 싶은 주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만남이나 이런 데서 우리 정부에게 조금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어떤 그런 것을 감수하고 찾아가서 만난 것은 오히려 칭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 준비가 돼 있던 질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우리 정부 측이 이렇게 일본 측으로 찾아갔다라는 게 이렇게 언론에 소개가 됐고 일본 측은 만날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 정부 측이 좀 강력하게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 같은 경우에는 약식 정상회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간담회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문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것부터 좀 이어보면, 네. 그러니까 만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우리는 네. 만났다. 그것이 성과다라고 하는데 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지 않았던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측에서 주장했던 걸 한국이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만남의 성과는 일본 측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 양보시켰어야 됐죠. 근데 뭘 양보시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만나준 거고 그것도 되려 밖으로 발표되는 것도 우리는 계속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거기서는 간담회라고 격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버리고 온 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주장을 전 국립외교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과라고 한다면 문재인과 다르다는 게 어떻게 성과겠어요.
문재인과 달리 문제를 풀어야 성과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하실 말씀 이런 있으실까요? 문제를 네. 이제 푸는 것은 이제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비판의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 게 이번에 이제 나가기 전에 뭐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 뭐 용산에서 메시지가 네, 나간 게 그랬습니다. 있는데 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메시지 팀이 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한미의 그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48초 동안 이어졌던 한미 정상 이제 환담. 그렇기 때문에 이 환담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회담은 불발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짧은 만남 동안 윤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발표문에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빠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일 간의 만남도 그렇고 한미 간 정상들의 만남에 너무 우리 측에서 집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런 외교라는 것은 뭐 정상들이 만난 시간이 물론 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다면 좋지만 뭐 길고 짧고가 어떤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어질 실무진 협상에서 기대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나 이런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입장 또한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과제였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결과를 뭐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차분히 지켜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지금 성과 내기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있는 그러니까 법으로 결정한 것에 의해서 지금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게는 보조금을 못 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한국에는 되게 치명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대통령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의회가 설득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에 맞춰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없었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출발했는데 사실은 원래 초대받지도 않았던 행사에 마지막에 껴들어가서 거기 서서 48초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물밑에서 무언가가 있었다고 했지만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게 물밑에서 그냥 이야기된다고 해서 풀릴 문제거나 혹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 번 이야기한다고 풀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란했는데 그것에 비해 또 못하니까 더 성과가 없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차라리 충분히 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태도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 이제 그 주간 리서치 코너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그 순방 기간 동안에 19일에서 22일까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제 해석하는 그 코너에서 어쨌든 여론조사가 순방 전보다 나빠진 게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초는 이번에 그 대통령의 막말 논란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번 그 순방에 대한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외교 라인에 전방위적인 좀 그 개편 또 책임론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홍보수석께서 이제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 제가 뭐 다른 의견을 더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어떤 청와대 측에서 아니 이제 용산 측에서 이야기한 것이 맞다라고 해도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이 이 의회를 하고 있는 야당에게 이제 좀 또 이야기를 한 게 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잡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또 이제 외교 순방 중에 나왔기 네,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이제 국정조사에 또 이 이야기도 같이 네.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발하시기 전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지켜지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랬을까? 이런 걸 조금 따져 묻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미 스와프가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는 그 이재정 의원에 의하면 미 국무부의 경우에는 한국이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한국의 상황과 그리고 미국의 상황을 연결시키는 어떤 통로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뭔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제서 움직였던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건 되게 큰 문제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외교 라인들에 대한 어떤 경질이나 아니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미 정상 간의 환담이 끝나고 나오면서 불거졌던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약 10시간 만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비속어가 미 의회를 향한 게 아니라 그 우리 야당 민주당을 언급한 것이었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논란이 거세지는 분위기인데 보니까 그 노이즈 제거 영상도 올라와서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네. 아니 오늘 그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저도 이렇게 네. 말을 해야 되고 그쵸. 제가 듣는 게 정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저는 바랑 날이랑 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충분히 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좀 애매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도 네. 이렇게 날리면이라고 추측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저는 사람의 어떤 말 습관이라든지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고 그 과정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과를 하면 됐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홍보수석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를 난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열몇 번을 들었으니까 다른 국민들도 내가 들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명을 하면서 이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해명을 하는 과정에 미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땡땡 놈들이라고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지칭했던 건 한국의 입법부 구성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적절합니까? 아니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구성원들을 비속어를 써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을 위한다고 한 일일까 싶을 만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실의 총체적인 어떤 부실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해명이 좀 늦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해명을 이렇게 했었죠. 이 영상이 조작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기자단 입장에서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MBC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이게 뭔가 편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풀 기자단, 소위 공동 기자단이 꾸려져서 찍었던 영상이고 생중계로 나갔던 영상입니다. 근데 그걸 뻔히 알만한 대통령실에서 그게 조작됐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골머리를 쌌겠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15시간 만에 나온 것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미국의 국회가 아니고 한국의 국회를 욕한 거였다. 이렇게 인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 15시간 만에 나온 것 역시도 엉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성호 대변인 어떻게 저는 들으셨습니까? 우선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이 나온 이상 뭐 제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이 맞다라고 해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어떤 협치를 요구해야 되는 의회에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없는 데서야 뭐 나라님 욕도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이런 사담으로서 끝나지 않고 어떤 국민들께 알려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유감을 표명해 주셨으면 저도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 정호영 원내대표께서 또 여기 유감을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이건 말 그대로 실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대응이 부족했더라도 주호영 원내대표. 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네. 그렇습니다. 실수였으니까 이제 조금 더 실제로 지금 어떤 외교 순방에서 나와야 될 수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이 하나에 잡아먹혀서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저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에서 조금 좋게 봐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한 언론의 특파원이 이제 취재한 걸 이야기해 주시던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 자체로 어떻게 외교 관계가 뭔가 이렇게 흐트러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미 의회에 있는 보좌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알고 있냐? 우리 의회에서 인플레 감축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너희 그거 알면서 한 거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진 않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라는 평가가 누적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외교 라인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왜냐면 뭔가 진정성 있게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존중하지도 않는데 굳이 그를 위해 안 그래도 바쁠 텐데 그를 위해 움직여줄 이유가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려 저는 많은 국익을 실추시킨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국민에게도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익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또 보였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언론이나 야당이 부각시키는 건 국익 자해 행위라면서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떤 뭐 문제를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지나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될 때도 있고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 무엇을 위해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단지 이것을 숨기면 우리가 정말로 얻을 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되려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차라리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시스템적으로 견제라도 되네라고 하나 안심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발언이 나왔을 때 정미경 전 최고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하면 국익이 실추된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려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더 크게 키우고 있는 건 지금 국민의힘과 그리고 거기에 홍보수석으로 있는 김은혜 수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어떤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게 국익에 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국익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언론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말로 들리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이것이 일종의 언론을 억압하는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 국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언론이나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론과 정부의 행동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발언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이 과거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를 가리지 않고 국격이 떨어지니까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목소리를 내지 않아야 된다. 어떤 민주당 정부나 저희 정부 가리지 않고 사실 이제는 이런 담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귀국 후에도 기다리고 있는 현안들이 이제 적지 않은 상황인데 그 중에 이제 대통령실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뜨겁게 나올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됐던 영빈관 신축 추진은 이제 대통령의 지시로 이제 취소가 됐지만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요구액이 전년 대비 270억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절반 넘게 삭감이 됐는데 청년 정치인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영빈관 관련 내용도 그렇고 실제 270억이라는 예산이 마치 이제 필요 없는 예산이었는데 용산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시지만 실제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어떤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들어갔을 예산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런 국민이나 민주당 측에서 비판을 하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대선 과정이나 언론에게 기존의 400 몇십억대 400억 후반대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너무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희 예전에는 이 예산 안에 해결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뭐야 하고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그냥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국민들이 조금 지지를 철회하신다고 해도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뚝심 있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 조금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안 좋은 시선을 받기 싫으셔서 이야기를 조금 감해서 하셨다가 나중에 그렇지 않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우려가 됩니다. 네. 네, 문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뒤집히니까 더 그 어떤 중도층이나 혹은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 살짝 국정 지지율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다시 떨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영빈관 관련해서 사실은 그것을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야당 의원이 찾아내가지고 이 영빈관 신축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 그 금액이 870억 정도나 되니까 또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청년 관련한 예산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서게 되면 당연히 예산을 조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그 정책도 사실은 되게 축소돼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내일 채무 공제 관련해서도 예산을 절반 정도로 줄이셨어요. 근데 내일 채무 공제라고 하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3년 이상 혹은 아니면 5년 이상 일하면 그래도 꽤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중소기업에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올해는 7만 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말했던 청년과의 동행 이런 거였을까? 그런 의문점은 당연히 들고 좀 지적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그래도 조금 깎인 보완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실제로 깎인 예산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청와대 예산이나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까지 무리한 예산들은 아닙니다. 어떤 뭔가 잘못되거나 집행이 갑작스럽게 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런 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항상 설명이 나중에 되니까 국민들께서 항상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측의 큰 책임이고 다만 이제 실제로 만약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비판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잘못된 예산은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청년이 이제 많이 어려운 그런 이제 시절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통령실의 예산이 이제 늘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또 삭감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 맛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윤 대통령 순방 외교 쟁점과 그리고 정치권 파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권지용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